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일요일 오후고요. 내일 월요일 또 준비하면서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피터 드리커의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피터 드리커의 자기 경영 노트. 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요. 경영을 하시는 분이나 지식 근로자를 위한 훌륭한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먼저 한 번 읽었고 그 다음에 알라딘에서 헌 책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교보에서 이 책을 샀습니다. 인간이 진짜 망각의 동물이라 어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자, 이 영상을 찍으면서는 절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이라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중요 내용들을 먼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피터 드리커는 오래된 분이에요. 워낙 경영학에서는 대부 같으신 분이고요. 아마존의 필독서예요. 아마존에도 지금 이 책을 꼭 활용해서 경영을 하고 있고요. 지식 근로자를 위한 창의성 넘치는 자기관리 지침서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겐 그만의 비밀 노트가 있다. 프로페셔널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5가지 법칙입니다. 경영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직급자이신 분들이 목표 달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외롭죠. 항상 어떻게 할까 답답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랑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이 책을 기본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오래된 책이지만 꼭 알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능력의 습득 방법을 먼저 1번 챕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터 드리커의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한 250페이지 정도 되고요. 내용이 어렵진 않고요. 지금 제가 이틀에 걸쳐서 아마 정리를 할 건데 이 정도 내용 알면은 딱히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요즘 경영에 관련된 좋은 책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곧 지식 근로자의 과업이다. 네, 그냥 이렇게 오늘 출근해서 오늘 회사 가야 되는 날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곧 지식 근로자의 과업입니다. 그냥 목표가 정해지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목표는 달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힘들거든요. 이걸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너무 힘든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과업을 완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지식 업무라고 하는 건 이게 육체 노동자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운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다 잘하지는 않는다. 지식 근로자는 당연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하다. 지적 수준도 높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만약에 지적 능력이 없고 낮고 상상력도 없어요. 지적 수준도 낮아요. 자, 그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목표 달성 능력과 그의 지능, 상상력, 그리고 지식 수준 사이에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 여기서 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도 지능이 높지 않아서 항상 답답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그랬는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좋은 사람이 놀랄 만큼 터무니없는,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터무니없는 짓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 지적 통찰력 그 자체가 또 바로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그들이 인식을 못한대요. 나는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적 통찰력이 매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성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똘똘하고 상상력이 있고 지적 능력이 풍부해. 그러면 나는 목표 달성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매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와 그래야지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육체 노동자가 많았던 거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요. 근데 이 지식 작업은 육체 작업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지식 근로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만 하고 그 방향은 성과와 공헌, 다시 말해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또 측정 도구는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목표 달성은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가? 예. 목표 달성 능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일찍 발견을 해서요. 최선을 다해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이대로 할 수가 있고요. 예, 자, 목표 달성하는데 5가지 기본 실행 능력,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안다. 데일리 리포트라는 걸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저도 어떤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변화된 건 뭐냐면 TV를 안 보게 돼요. TV를 보게 되면 보통 2~3시간이 지나거든요. 뭐 예능도 재밌고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게 곧 시작이 되긴 하네요. 예, 보게 되는데 보면은 예, 상당한 시간을 버려요. 그리고 리포트를 딱 쓰려고 보면 긴장되죠. 내가 어떻게 보내나.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걸 제가 스스로 인식을 해서 전에 제가 가계부 대충 써라라고 한번 영상 올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데일리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 행동이 좀 달라져요. 좀 바쁘게 살게 되고 시간을 아끼게 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활동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 맞춘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업무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노력을 했어. 나는 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 라는 결과에 연결시키고요. 그들은 내가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대요. 내가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뭘 창출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하는 기법과 도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법으로 일할 거고 이런 도구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절대 시작하지 않는데요. 자, 일하는 기법이나 도구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고 뭘 사용해서 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내가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이지? 내가 만약에 이 볼펜을 만들면 이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이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대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강점, 상사, 동료, 부하의 강점,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강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일을 한대요. 약점으로는 절대 성과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대요.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강점만 가지고 시작하라. 네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우월한 성과가 월등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몇몇 주요 부분에 집중한다. 우월한 성과가 월등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성과랑 결과가 지금 다른 거죠. 그들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고수한대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잘 안 돼요. 되게 냉철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만 고수해서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이 체계적인 절차라는 것을 잘 안대요.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올바른 단계를 밟아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사실에 대한 만장일치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이렇게 딱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네. 사실에 대한 만장일치라기보다는요, 언제나 다양한 의견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점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다양한 의견을 모아놓고 그 의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히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의미한다는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요. 수는 적지만 근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아까 만장일치의 어떤 수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는 적지만 근본적으로 이 의사결정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지식 근로자는 자신의 맡은 일부터 먼저 검토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딱 목표 달성해야 돼. 그러면은 내 해야 할 일이 뭐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부터 검토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뭐 일주 이런 식으로 먼저 시간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시간부터, 일을 보지 않아요. 시간부터 확인하고 시작한다. 세 번째 프로세스, 세 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시간을 일단 기록한대요. 제가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거 말씀드렸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통합한대요. 자, 시간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독특한 자원이래요. 시간의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아무리 수요가 커도 시간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 시간에는 가격도 없고 효용 한계 곡선이라는 것도 없다. 게다가 철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서 저장도 불가능하다. 어제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죠. 시간은 언제나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자,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도 지금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간. 제가 지금 잠을 자꾸 못 줄여갖고 굉장히 너무 속이 상한데, 잠만 자다 한 2시간만 줄이면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희 직원한테 했더니 잠 안 자면 늙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 말에 또 설득당해서 또 열심히 자고 있는데, 네, 그래서 깨있는 시간은 엄청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시간은 대체 불가능하다. 다른 자원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시간은 절대 대체할 수가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죠.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 내게 들려준 얘기를 한 예시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사장이 뭐 크리스마스, 정월초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외식을 한 거죠. 우리 가끔 그 유명한 인사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하죠. 매일매일 그들은 저녁에 식사에 참석을 해서 모임이 있더라고요. 공식 행사에 뭐 몇 시간씩 가서 먹고 이러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걸 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다는 거죠. 회사 모임 뭐 이런 거 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우아하게 식사를 밤마다 했었어야만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굳이 올 필요가 없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굳이 올 필요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초청장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보낸 것 뿐이래요. 굳이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걸 그냥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시가 있냐면 비서도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일일 업무들을 이제 가득한 메모를 갖고 왔어요. 한번 갖고 와 봐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났는데 되게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들은 시간 관리 해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 만약에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본인만의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예시들이 조금 길게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어떤 예시나 경영자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쪽에는 워낙 다들 잘하고 있어서 여기서 마지막 요거 하나만 강조할게요.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하라.
1번. 여기서 첫째로 시스템의 결함 또는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결여되어 그런 오는 시간 낭비 요인을 무조건 파악하래요. 그래서 제거하도록 해야 하고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위기는 간단히 말해서 우둔함과 나태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 낭비는 종종 인력 과잉의 결과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자꾸 뽑게 되면 인력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시간 낭비가 더 많은 거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는 경우가 물론 있지요. 근데 점점 더 인원을 많이 모아 놓으면 또 인원이 많은 경우는 그 일 자체보다 그 사이에 그 상호작용을 하느라고 더욱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이거 아마 많이 이해 가실 거예요. 인력 과잉에 따른 시간 낭비.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한 사람들은 뭐 5명, 4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요. 대기업은 헤비해요. 무겁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력 과잉에 대한 낭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조직 내 상급자들, 물론 최고 경영자들, 적지 않잖아요. 이 시간들이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들이 10분의 1 이상을 인간관계 문제에 사용하고 있대요. 예컨대 불화와 마찰, 관할권 다툼, 뭐 부문 간의 협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쪽 부서랑 불편하니까 계속 제가 그걸 상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쪽은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또 만나줘야 되고. 그래서 인력이 너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시간 낭비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조직 구조상의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의가 너무 잦은 거 되게 좋지 않다. 항상 회의가 열리게 되면 시간은 낭비하고 있다. 회의를 자꾸 하게 되죠. 네 번째, 정보와 관련된 기능 장애 또한 시간 낭비의 커다란 요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칙들을 말해줬고요. 세 번째는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지금 내가 어떤 일에 공헌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경영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중간 직급자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근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이 4가지 기본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 육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재 육성 쪽에 많이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자기개발 열심히 하죠. 팀워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인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 이쪽에서 인력에 대한 인력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인재 육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인간의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있었죠. 다 강점만을 이용해. 약점은 절대, 두 번째 거 중요한 거 절대 하지 않죠. 단점을 바탕으로 해서는 생산성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강점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조직 고유의 목적이다. 물론 조직은 우리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지만 장점들만 보고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결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리 왜 면접 같은 거 보면 이 사람 우리랑 잘 어울릴까? 이런 표현도 많이 쓰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든요. 필요가 없대요. 질문은 그는 어떤 공헌을 하는가?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질문하지 말래요. 그냥 그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거를 바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두루 잘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거 생각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냥 딱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정해서 그분들하고 일을 하면 됩니다. 인간의 우수성은 한 분야 또는 기껏해야 극히 소수의 분야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어떻게 해야 직무를 사람들에게 맞추는 형식으로, 다시 말해 직무를 설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강점을 근거로 한 인사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막 설계해요. 이거 해 하고 사람을 투입시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직무를 설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강점, 직원들의 강점을 이용해서 인사 배치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들은 직무란 자연의 섭리 또는 하느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가 매우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가능한 직무, 즉 정상적인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직무가 등장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죠. 불가능한 직무를 만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직무들이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대요. 이런 직무들은 이론상은 뛰어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미 능력이 증명된 사람이 그 직무를 시도한대요. 그렇지만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무를 만드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의 강점을 이용해서 모든 직무를 맞춰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말하는 게 있는데, 부하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상사는 부하와의 인간관계가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단점만 말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그 친구는 이거 잘 못해, 그 친구는 이거 못해, 이런 일 말해서 이 사람한테 이 말 해줘야 되는데 라고 말했던 적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난 실적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가 평가해야만 하는 것도 실적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직무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실적만 갖고 평가할 거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러는 걸 마련을 해서 직무의 범위를 넓혀서 이들이 잘 평가를 받고 자기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개인이 속한 조직의 결과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다. 자, 여기에서 이런 걸 질문하래요. 직원들을 평가할 때 1번, 그 또는 그녀가 무엇을 잘하는가? 2번, 그럼 앞으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예요. 3. 자신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그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습득해야만 하는가? 4. 만약 나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나는 내 자식을 이 사람 밑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너무 중요하죠. 정말 실질적이지 않나요? 내 자식을 이 사람 밑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강점만, 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거는 거의 좀 끝나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 와,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사가 말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고, 우리 옛날에 그 대한항공 사고가 있었죠. 그때 블랙박스에서 기장하고 부기장에 대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를 분석한 그 책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한국인을 분석한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전 이제 미국에 한번 이민을 가려고 공부를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을 연구한 그 FBI에서 연구한 그게 있는데,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굉장히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대화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더라고요. 윗사람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뭔 얘기하냐면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상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까 제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부하가 무능한 상사를 밟고 올라서서 승진과 명성을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상사가 승진하지 못하면 부하들도 그 상사 뒤에서 인사체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그리고 만약 상사가 무능과 실패로 경질되더라도 유능하고 젊은 차석이 그 자리를 잇는 경우도 드물어요. 후임자는 보통 외부에서 영입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 자신을 도울 젊은 인재를 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무능한 상사랑 일하면. 예, 반면에 승진이 빠른 뛰어난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만큼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부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부하는 그 자신이 해야 할 공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부하의 행동은 상사의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바를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예, 상사가 어떻든 간에 정말 무능해 보이더라도 상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반드시 목표 달성을 해서 성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도 상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한번 책에 읽었을 때 제가 상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쩌지 막 이러고 막 울고 하고 되게 괴로워했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상사는 나의 성공의 문이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문이다가 아니라 문지기다였어요. 문지기다.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그 상사분과 열심히 잘 지내서 그 상황을 되게 성공적으로 이끌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기억이 나나요. 상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강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상사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제가 말한 예시가 딱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 있으실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경영하시도록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자기 경영 노트 피터 드리커의 자기 경영 노트 2분의 1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을 통해서 리뷰를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일요일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 뭐 좋은 댓글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같이 공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날 것 같아요.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